오늘은 입지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입지가 좋다 또는 상권이 좋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좀 많이 쓰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입지, 그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좋다라는 이런 의미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입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상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입지론 그러면은 꼭 상권뿐만 아니라 주거지도 어느 정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업지 같은 경우 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는 그런 분야이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업지에 관한, 상권에 관한 그런 입지 분석 내용이 좀 가장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연구도 좀 가장 활발히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업지에 관한 이런 입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입지론의 개념 그러면 먼저 입지란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특정 장소, 위치를 입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지 주체가 조건에 맞게 용지 선정을 하거나 주어진 부동산의 적정한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입지 선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주어진 용도에 어떤 위치가 적합한지 선정하려는 공간 선택 활동, 용도가 정해지고 이 용도가 좀 가장 잘 되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찾는 활동이 입지론적 입지 선정이라고 하고, 입지라는 얘기죠. 보다 넓은 의미로는 주어진 부지, 이번에는 장소가 미리 정해지면 이 장소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찾는 이런 개념을 적지라고 하고, 이런 적지론적 입지 선정을 포함해서 좀 넓은 의미의 입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입지 선정은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토지의 특성 및 이용 목적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에 어울려야 한다. 그냥 봐도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네요. 입지 선정의 기준, 그래서 주거지, 공업지, 상업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입지 선정의 기준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주거지 같은 경우는 주거의 쾌적성, 편리성이 입지의 기준이 된다. 공업지는 이윤 극대화가 입지 선정의 기준이 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용의 최소화 또는 이윤의 안정화, 시장 점유율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해서 입지를 하면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공업지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입지가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정하고 선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 되겠어요. 당연하겠죠. 상업지 그러면 수익에 관심이 가장 많죠.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입지 선정의 기준이 된다. 좋은 상권에 입지하면 되겠죠. 먼저 주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서 쾌적한데, 교통이 편한데 이런데 잘 찾아서 잘 입지를 할 거예요. 딱히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공업 입지 이론, 공장 같은 게 이제 어디에 입지하면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공업 입지 이론일 거고,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명이 나오네요. 베버라는 사람이 최소 비용 이론에 의해서 생산비가 최소인 지점에 입지하면 공업 입지로서 최적의 입지이다. 생산비,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하면 짱이다. 이런 얘기죠. 이 생산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라고 보았대요. 운송과 관련된 수송비가
가장 최소인 지점에 입지하면 된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베버는 비용에 집중을 했어요. 베버 그럼 뭐 비읍 있고 비용에도 비읍 있으니까 베버의 비용 이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반면에 뢰시 같은 경우는 생산비에만 치우쳐져 있는 점을 비판하며 아까 베버가 말한 것을 너무 생산비에만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은 무조건 최소 생산비를 하는 곳에 입지하는 게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곳에 공장의 입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최대 수요 이론. 래시에 CO 들어가고 수요에 CO 태서 래시는 최대 수요 이론을 제시했다. 최대 수요 이론이란 비용 최소화의 관점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곳에 공장 입지하면 좋다. 뭐 이 정도 개념이겠어요. 이렇게 베버는 비용 측면을 강조했고 래시는 수요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벗어나면 세모 치면 되겠죠. 다음 이제 상업지에 관한 이론이 이제 조금 다양하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상업지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상권에 관한 이론이네요. 상권의 개념 먼저 보면 상권이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권은 다르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은 경우, 가끔 구입하는 경우 상권의 규모는 커진다. 사람들이 가끔 와서 산다라고 하면 상권이 좀 커야 되겠죠. 상권의 규모도 작고 사람들이 가끔 온다 그러면 맨날 파리만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구입 빈도가 낮으면 아무래도 가격도 높을 거고 이윤도 높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는 상권의 그 규모, 배후지의 범위도 꽤 넓어야 될 것이다. 좋은 상권인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예상 매출액, 판매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 매출액을 알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율법, 중력 모형법, 유추법, 회귀분석법 등이 사용된다. 매출액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된대요. 먼저 비율법은 지역을 획정을 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지출 가능액,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총 사용하는 지출 가능액, 지출 금액을, 최대 지출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대부분 면적 같은 비율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지역의 매장들의 면적, 총 면적 중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율을 곱하면 내 매장의 가능 매상고, 예상되는 매출액을 구한다. 딱 봐도 좀 아주 단순한 기준에 의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구하는 그런 계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중력 모형법,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점포 배후지의 인구와 거리를 고려해서 이 두 가지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서 인구, 거리 고려해서 나한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음에 유추법, 그러면은 유사한 타점포의 매상고를 분석해서 내 매장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방법. 회귀모형법,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 변수들로 대상점포의 예상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변수들 여러 개를 정해서 내 점포의 예상 매출액은 얼마다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복잡하겠죠. 좀 복잡한 계산 절차를 거쳐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가장 어려운 회계 모형법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우선 이렇게 상권에 관한 좋은 상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방법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권을 획정하는 방법. 상권을 획정하는 방법으로 상권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좀 구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용도에 따라서 공간 독점법, 시장 침투법, 분산 시장 접근법으로 이렇게 나눈대요. 먼저 공간 독점법은 지역 독점력이 필요한 편의품, 체인점, 우체국 등의 업종에 적용하면 된다. 일정 공간을 자기 혼자 이렇게 독점을 하고 또 옆에는 또 다른 경쟁 업체가 또 이만큼 독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권을 독점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이런 유형을 공간 독점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침투법은 이렇게 공간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독점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시장에서 좀 별표랑 세모가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이런 업종에 좀 적용되는 경우 이제 시장 침투법 상권 중첩을 인정해도 되는 이런 업종에 적용한다고 하네요. 분산시장 접근법은 고급 가구점 등 전문화된 상품이나 특정 소득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에 적용되며 이거는 별표는 요만큼, 세모는 이렇게 한참 떨어져서 요만큼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부분적인 상권을 이렇게 가지고 이게 경계가 붙어 있다거나 중첩된다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권이 연속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상권을 획정하는 방법 3개가 있구나. 약간 업종마다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구나. 상권의 경계가 때로는 이렇게 경계가 지기도 하고 붙어서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구나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권 분석 이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권에 관한 이론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 및 중심지의 분포를 설명하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고,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으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4가지 또 추가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상권 분석 이론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하니까 좀 잘 봐둬야 되겠고, 그 중에서 중심지 이론 같은 경우는 도시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도시의 크기들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지를 분석하는 이런 이론이라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필두로 해서 컨버스, 허프 이런 모형들은 이제 중심지 간, 2개의 중심지 간의 서로 작용, 누가 중심지의 힘이 더 세냐, 누가 더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냐, 이런 유형의 모형으로 3개 다 이제 동일한 그런 계산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도 3개를 전부 다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로 나오더라도 차이 나는 개념 정도 우리가 비교해 놓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전부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계산 문제 나오면 우리는 좀 고맙게 맞춰줄 수 있는 정도 난이도니까 이 계산 문제는 우리가 꼭 기억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념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통해서 도시의 수와 규모, 분포, 기능 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큰 도시들 간의 거리는 길고 작은 도시들 간의 거리는 짧은 규칙성을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탈러, 독일 사람이라 그러고 나치래요. 나치 시대에 점령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도시들이, 큰 도시들은 띄엄띄엄 나오고 그 사이에 작은 도시들이 막 이렇게 입지해 있는 걸 보고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큰 도시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 도시들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낸 결론이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최소 요구치 그러면 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 요 정도의 상권은 형성이 되어야 이 중심지가 기능을 한다라는, 이 중심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치이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수요자들이 이 중심지에 기꺼이 가서 뭐 구매를 하겠다, 이 중심지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경계를 재화의 도달 범위 라고 하고, 이 도시가, 이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중심지가 요구하는 이 최소 요구치보다 사람들이 기꺼이 오겠다라고 하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당연히 커야 이게 중심지가 성립이 되고 도시가 이 경계로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건 뭐 당연하죠. 중심지가 요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와야 여기에 중심지가 제 기능을 하면서 성립을 하는 것이고,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최소 요구치가 더 크다라고 하면 도시가 형성되지 않는다, 중심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결국은 배후지의 경계가 되는 거고, 이 중심지의 성격에 따라서 최소 요구치가 좀 넓은 이런 중심지라고 한다면 재화의 도달 범위 역시 꽤 이렇게 넓게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차원적인 중심지 같은 경우는 넓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내용 자세히 보시면,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이 중심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모,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중심지로서 기능을 다 한다. 즉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된다. 반면에 도달 범위란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죠. 즉 수요자가 올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한다. 크리스탈러에 의하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기꺼이 오겠다는 사람들이 더 넓게 있어야 중심지가 성립하고, 이 경우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 즉 배후지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도달 범위가 배후지의 경계가 된다. 그 경계를 넘으면 이제 다른 도시가 그 사람들을 흡수해 가야 되겠죠. 또한 최소 요구치는 중심 기능의 차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대도시끼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뭐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크리스탈러가 뭐 이런 결과를 냈대요. 다음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이건 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차용해서 뭐 상권 범위를 측정하고 뭐 상권을 뭐 설정하는 뭐 이런 모형을 말한다라고 하고,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차용해서 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든가 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 전부 다 동일한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요 소매인력 법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뒷부분은 전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만유인력 법칙 그러면 저도 잘 모릅니다. 두 물체 사이의 당기는 힘은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차용해서 레일리가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는데 뭐 여러 가지 왜 사람들이 이쪽 상권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저쪽 상권으로는 조금 가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권이 어디는 커지고 어디는 작아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레일리가 결론 낸 겁니다. 두 개 도시의 흡인력을 이렇게 본인이 연구를 해봤더니 인구에 비례하고, 인구수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차용해서 인구하고 거리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상권의 범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만들었대요. 개인적으로는 인구나 거리보다는 부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레일리는 뭐 그렇게 되면 이론이 안 되니까 인구와 거리라는 두 개의 변수를 이용을 했는데, 인구에는 비례를 하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상권이 더 흡인력, 끌어들이는 힘이 더 커지고,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데 가까운 정도의 제곱만큼 더 흡인력이 세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대요. 우린 뭐 믿어도 되겠죠.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결과를 냈을 테니까. 이것을 이제 산식으로 우리가 하면 인구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A 도시의 소매 인력은, 흡인력은 A 도시의 인구가 분자에 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거리의 제곱을 분모에 두면, 나눠주면 이렇게 나온 이 결과 값이 A 도시의 소매 인력 또는 뭐 흡인력, 이렇게 계산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이 말을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분모에는 거리의 제곱, 분자에는 인구,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그 힘을 구할 수 있다. B도시의 소매 인력은 마찬가지로 B도시의 거리의 제곱분의 B도시의 인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힘을, 도시가 끌어당기는 이 힘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산식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산식을 우리가 기억했다 치고 앞으로 기억할 거니까요. 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두 도시가 있는데
A 도시의 인구는 40만 명이다. B 도시의 인구는 10만 명이다. 이런 두 도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도시의 중간에 C 도시라는 이제 신도시가 이제 새로 생겼다라고 하고, 이 C 도시의 인구가 5만 명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이 C 도시는 A 도시나 B 도시로 이제 흡수돼서 사람들이 그 A 도시나 B 도시의 상권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A랑 B로 어떻게 나뉘어 가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인구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가더라라고 하면, 여기 뭐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요 인구뿐만 아니라 거리의 제곱만큼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리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A랑 C랑 얼마나 떨어져 있나 봤더니 10km 떨어져 있다. 그 다음 C와 B는 거리를 봤더니 5km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거리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5만 명이 어떻게 나뉘어 가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레일리는 인구의 규모, 인구의 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더 이 거리도 영향을 미치는데 제곱만큼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얼핏 보면 인구는 A 도시가 40만 명, 더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쪽 A 도시로 이제 더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막상 거리라는 변수까지 같이 봤더니 B 도시는 10만 명이지만 거리가 매우 가깝다. 5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인구 40만 명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비례를 하고 거리는 제곱만큼, 10의 제곱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요게 A 도시의 힘이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4,000 나오겠죠. 4,000만큼의 A 도시는 이제 흡인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B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의 제곱 5의 제곱분의 인구 10만 명, 요거 계산하면 5의 제곱은 25죠. 25를 10만 명으로 나누면 요거도 이쪽도 B도시도 4,0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A도시의 흡인력 4,000이고 B도시의 흡인력도 4,000인데 그 중에서 A도시의 영향력, A도시 4,000, 뭐 값이 같으니까 당연히 0.5 나오죠. A도시는 B도시에 비해서 4배나 더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 거리에서 이렇게 손해를 봐갖고 결국 반반씩 가져간다. 25,000명 A도시로 가고 남은 25,000명 B도시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거리의 개념을 무시하고 그냥 도시의 규모로만 사람들이 나뉜다 그러면 5분의 4인 4만 명이 A 도시로 가고 10,000명은 B 도시로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텐데, 레일리가 이렇게 곰곰이 잘 분석을 해봤더니 요 도시의 규모에 의해서만 나뉘는 게 아니라 거리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데,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으니까 분모에 위치하고 나눠줘야 되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곱만큼 아주 막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고, 뭐 이런 과정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도 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풀어줘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식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식을 써갖고 계산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뭐 도시가 3개다 그래도 뭐 옆에 하나, 그 도시의 흡인력 하나 더 써주고 최종적으로 A한테 얼마나 가는지 이렇게 계산하면 A% 구할 수 있고, 나머지 B%는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똑같고 분자에서 B키로 제곱분의 B명 요걸 내용을 써주면 이제 B% 구할 수 있고, 이제 뭐 D% 구한다 그러면은 분모는 똑같고 분자에다가 뭐 D 값만 써주면 이제 D로 얼마나 가는지, 또는 뭐 이렇게 2개만 있다 그러면은 A%를 구했으면 나머지는 다 B한테 가는 거고, 3개가 있다라고 하면 A%, B% 구하고 나머지는 뭐 D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일일이 다 계산을 안 해도 남은 하나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계산 문제가 뭐 주로 나오고, 최근에는 이렇게 3개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2개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요 산식을 이용해서 뭐 외우는 건 아니죠. 외울 만한 건 아니죠. 그냥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각각의 이 소매 인력 중에서 2개 합한 소매 인력 중에서 A한테 몇 %가 가는지, A의 힘은 몇 %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이제 이 새로 생긴 C 도시의 인구 중에서 몇 %가 A로 가는지 5만에다가 그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이것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하고 이제 뭐 동일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죠. 컨버스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이렇게 A 도시, B 도시 있고, 각각 이렇게 거리가 주어졌을 때 이 도시의 규모와 요 거리를 이용해서 몇 %가 A 도시로 가고 몇 %가 B 도시로 가는지를 구해내는 거였다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제 이 거리를 주지 않고 이 2도시만 있다면 이 2도시의 경계는 어디에서 설정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이제 해결하는 어떤 공식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이제 변형을 시켜서 보나마나 거리를 뭐 미지수로 두고 이렇게 뭐 변형을 시켰겠죠. 그랬더니 아주 복잡한 그런 산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공식을 외우는 거는 좀 낭비라고 보고, 그냥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이 경계를 적당히 이제 정해주는 것이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객관식 시험이니까 가능한 거죠. 적당한 값을 넣어가면서 이 경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도시의 인구가 뭐 4만 명이다. B 도시의 인구는 9만 명이다.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 생기겠는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적당한 지점에서 A에 가까운 사람들은 A 쪽으로 갈 것이고, B에 가까운 사람들은 B 쪽으로 갈 것인데, B가 지금 규모가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보나마나 이 경계는 딱 중간에 생기지 않을 거고, B가 더 유리하니까 B는 더 이렇게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를 할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 경계도
A하고는 경계가 좀 가까울 거고 B하고는 경계가 좀 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법을 이용해서 이 경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말로 하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풀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두 개의 요 산식을 만족시키는 거리를 우리가 시행착오법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요 A 도시와 B 도시의 거리가 5km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경계는 A 도시로부터 1km, B 도시로부터 4km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2km, 3km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뭐 3, 2, 4, 1 요거 중에 하나겠죠. 뭐 1.5, 뭐 3.5 이런 거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좀 딱딱 떨어지게끔 해야 우리가 제곱을 해도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치사하게는 안 나올 거고요. 요 네 개 중에 이제 하나의 값이 경계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각각의 값을 넣어보면 되죠. 먼저 1km, 4km 먼저 값을 넣어보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1의 제곱분의 4만, 그 다음에 4의 제곱분의 9만, 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거기가 경계가 되고 다르면 거기는 경계가 아니죠. 딱 봐도 경계가 아닌 것 같아요. 2kg, 3kg를 집어넣어 보면 2의 제곱분의 4만은 3의 제곱분의 9만 같죠? 이건 4고 이거는 9고 하니까 전부 다 만 이렇게 두 개의 값이 같네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같다라면 A 도시로부터 2km 떨어지고 B 도시로부터 3km 떨어진 요 지점에 경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요 좌측은 A 도시로 가서 이제 이용을 할 거고 요 경계로부터 우측은 B 도시로 가서 이용을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법을 이용해서 하나씩 값을 넣어서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값을 넣어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그 지점이 경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뭐 몇 개만 넣어보면 우리가 경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이제 상권 분석 모형으로 확률을 이용한 이제 상권 분석 모형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좀 변형 가능하게 개발한 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고, 결론부터 말하면 공간 마찰 계수의 값이 2라고 하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완전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공간 마찰 계수의 값이 2인 경우만 나오니까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과 동일하게 우리는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도시 A랑 B의 도시가 있는 상태에서 C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겼을 때 각자 얼마만큼씩 끌어당기느냐, 이 인구를 얼마만큼씩 흡수하는지에 관한 문제였다면 허프는 아예 그냥 대놓고 상권 분석 모형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하나의 큰 도시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도시 주변에 A 할인점, B 할인점 이렇게 두 개의 할인점들이 생겼을 때 이제 요 할인점이니까 이제 인구가 아닌 면적을 이제 규모로 삼아서
당연히 이 도시의 인구들 뭐 10만 명이라고 하면 이 10만 명의 인구는 이제 어느 할인점이든 둘 중 하나를 이용을 할 텐데 보나마나 면적이 넓은 그런 할인점을 좀 선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처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A와 B가 얼마나 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영향을 미치고 면적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제곱만큼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동일하게 여기도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비할인점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다. A 할인점의 면적은 5천 제곱미터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2만 제곱미터로 넓은 비할인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거리를 봤더니 보나마나 A 할인점은 좀 가까울 거예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 근데 B 할인점은 20km 떨어져 있더라. B 할인점이 이제 또 불리해졌죠. 면적에서는 유리하지만 거리에서는 불리해졌어요. 이 경우 이제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이 A 도시, 이 대도시의 이 인구가 몇 퍼센트가 A 할인점으로 가고 몇 퍼센트가 B 할인점으로 가는지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 A 할인점의 어떤 흡인력 같은 경우를 계산하면 거리의 제곱만큼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면적만큼 또 비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만큼의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이거는 50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네요. 비할인점은 20의 제곱분의 2만만큼 이제 또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400분의 2만이니까 요거도 50이 되네요. 요거도 둘이 힘이 같네요. 힘이 같다라는 거는 반반씩 나눠 가진다라는 거죠. 5만 반반씩 나눠서 가져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 할인점 퍼센트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시기 좀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5천 더하기 20의 제곱분의 2만 분의 A 퍼센트니까 A 부분이 분자로 올라가야 되겠죠. 10의 제곱분의 5천 요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면 이게 0.5가 나온다. 그래서 A로 가는 건 50%다. 지금 할인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B로 가는 건 당연히 0.5, 50%가 되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B로 갈 테니까 이렇게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과 동일하게 우리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계산해 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점포의 분류 이런 거는 우리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입지 유형별로 집심성 가운데 몰려 있는 거, 종로에 가면 모여 있는 거, 서적, 약국, 보석, 백화점 이런 것들은 중심 업무지고 가운데 중심에 입지하는 게 좋은 점포다. 집재성 이거는 동종 업종의 점포가 모여 있으면 유리한 거, 가구 단지, 의류 단지 이렇게 단지가 좀 모여 있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점포를 집재성. 그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서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 붙어 있으면 망하죠. 세탁소, 슈퍼마켓 이런 거는 서로 분산해서 자기 독점적으로 이렇게 상권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한 이런 점포 유형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상품에 따른 분류도 있네요. 편의품점 같은 경우는 생활 필수품, 가격은 싸고 사람들이 자주자주 사고 구매 빈도 높은 경향이 있는 거, 편의품점, 슈퍼나 편의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선매품점, 전문품점,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요거는 뭐 거의 비슷해요. 구매 빈도도 적고 가격은 높은 게 보통이고 이윤율이 높은 것을 선매품점과 전문품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선매품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선택적 유통 경로를 가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문품점은 전속적 유통 경로, 둘 다 좀 비싼 물건 파는 데긴 한데, 전문품점은 전속적으로 자기 거만 판다. 뭐 자동차 매장 같은 경우 자기 거만 팔죠. 뭐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중고 자동차 좀 빼고 뭐 수입 자동차, 뭐 현대, 기아 이렇게 보면 자기 거만 파는 이런 매장을 전문품점이라고 하고, 선택적 유통 경로 그러면 뭐 가전제품,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삼성 거도 팔고 LG 거도 팔고 이제 좀 고가의 상품이기는 해도 선택적으로 유통 경로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거만 유통 경로를 자기 거만 판매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뭐 전문품점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한번 보실까요? 문제 여기서는 지금 이론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40% 정도의 비율로 이론 문제가 나오고 60%의 비율로 계산 문제, 아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직접 이렇게 뭐 인구는 몇 명이고 거리는 몇 킬로 떨어져 있다, 뭐 A 도시로 몇 퍼센트가 가냐, 몇 명이 가냐,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유형이 전부 동일하죠. 거기서 이제 숫자만 바꿔서 우리가 좀 연습하면 되는 그런 좀 간단한 문제니까 여기서는 이론 문제 하나를 다뤄보겠고요. 나머지 기출문제 같은 경우 저희 랜디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갖고 무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몇 문제만 이렇게 계산 문제 풀어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구나, 빠져나갈 데가 없구나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표 문제,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묻고 있네요. 회기 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게 뭐 매상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 아까 우리가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 뭐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회기 모형이라는 게 있었던 걸 잠깐 봤었죠. 얼핏 봤었습니다. 뭐 이렇게 회기 모형 분석을 통해서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도 있다. 2번,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잘못됐죠. 토지 대신 자본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이 대체성이 높으면 고층화가 일어난다. 자본으로 대체하기가 쉬우면, 돈을 들여서 고층화하는 것이 쉬우면 토지를 늘리지 않고 자본을 투입을 해갖고 대체시킬 수 있다. 대체시키기 쉽다. 대체성이 높다. 좀 다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건물을 올리는 게 유리하다. 고층화 될 수 있고, 자본의 대체성이 낮게 되면 자본으로 대체를 하기가, 돈으로 발라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토지를
늘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하겠지만 돈으로 발라갖고 해결이 가능하다, 대체성이 높다라고 하면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 토지를 늘리는 선택 대신 돈을 들여서 건물을 증축시키는 게 대체성이 높으면 건물을 증축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잘못된 내용은 2번. 3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만큼 반비례한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값이 이제 크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리하다라는 거고, 거리가 가까우면 유리한데 이 유리한 정도가 제곱만큼 막강하게 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인구의 그 규모보다, 인구의 크기보다 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고, 우리가 이것을 산식으로 거리 제곱분의 인구, 이렇게 산식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 흡인력을 가지는지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몇 퍼센트가 A 도시로 가는지 몇 퍼센트가 B 도시로 가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4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이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A 할인점, B 할인점, 경쟁 점포의 수 이렇게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C 할인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포의 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리 필요하죠.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는 우리가 제곱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점포의 면적, A 할인점 면적 몇 제곱미터인지, B 할인점, C 할인점 각각의 면적도 우리가 필요하죠. 이 소매인력 법칙 이용해서 몇 퍼센트가 가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맞는 내용.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비읍 있고 비읍 있고, 그래서 베버가 말한 게 최소 비용 이론이고,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베버는 가장 비용이 적은데 입지하는 게 공장 입지로서 가장 좋다라고 봤고, 그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뭐 노동, 뭐 이런 인건비 뭐 이런 것보다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고, 수송비는 당연히 뭐 원료 무게, 제품 무게, 그 다음에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수송비가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물론 이 중에서 거리를 또 가장 중요하게 보긴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입지에 관한 이론 문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더 많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계산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정책론으로 이제 다시 뵙겠습니다.